안녕하세요. 공원을 걷거나 잘 가꾸어진 정원을 보면 이렇게 기분 좋아지고 또 마음 편안해지는 경험 다들 있으시죠? 네, 그렇죠. 근데 왜 어떤 공간은 아늑하고 또 어떤 곳은 왠지 좀 불편하게 느껴질까요? 그 비밀 중 하나가 바로 이 조경 디자인에 숨어 있습니다. 네. 오늘은 여러분이 공유해 주신 자료들을 바탕으로 해서요. 우리가 매일 만나는 이 공간을 만드는 조경 디자인의 기본 원리, 이걸 한번 같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네. 오늘 저희가 같이 볼 자료들이 국내외 대학 강의 자료도 있고요. 또 미국 조경과 협회, ASLA라고 하죠. 거기 웹사이트 최신 정보들, 관련 학술 논문, 그리고 조경 전문가 시험 자료까지 아주 다양합니다. 와, 정말 방대하네요. 네. 그래서 이 자료들을 쭉 훑어보면서 그냥 보기 좋은 공간, 이걸 넘어서서 기능과 의미를 담아내는 조경 디자인의 핵심, 그러니까 기본 요소와 원리를 좀 깊이 이해하고요. 실제 계획 과정이나 요즘 트렌드까지 연결해보는 게 저의 목표입니다. 좋습니다. 잘 디자인된 공간이 우리 삶을 어떻게 풍요롭게 하는지 그 비밀을 함께 찾아보는 시간이 되겠네요. 네, 그렇죠. 그럼 공간을 구성하는 가장 기본적인 언어라고 할 수 있겠죠. 디자인의 기본 요소부터 시작해 볼까요? 제일 작은 단위, 점부터요. 점이요? 네. 자료들 보니까 조경에서 점이라는 게 그냥 위치 표시, 이게 아니더라고요. 예를 들면 공원 한가운데에 오래된 나무 하나가 딱 서 있으면 시선을 확 끌잖아요. 그런 랜드마크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거죠. 맞아요. 점은 시선을 모으는 힘이 분명히 있어요. 그리고 좀 재밌는 게 같은 크기라도 밝은 점은 더 커 보이고 어두운 점은 더 작게 느껴진다는 거예요. 아, 명도에 따라서요? 네, 명도에 따라 존재감이 달라지는 거죠. 또 점들의 크기가 막 다르면 좀 역동적인 느낌? 비슷하면 정적인 느낌을 주기도 하고요. 또 하나는 멀리 떨어진 큰 나무 두 그루처럼 중요한 점 두 개가 있잖아요. 네. 그럼 그 사이에 보이지 않는 선, 그러니까 축이 생기면서 공간에 묘한 긴장감을 만들어내기도 해요. 아, 보이지 않는 연결성 같은 거군요. 식물의 색깔하고도 바로 연결이 되겠네요. 예를 들어서 가을에 노랗게 물들은 은행나무를 심는다면 주변에 좀 보색 계열, 푸른색이나 보라색 생물이 있으면 더 돋보이겠지만 계절 따라 색이 변하는 것도 생각해야 하고요. 그렇죠. 느티나무만 해도 단풍색이 노란 것도 있고 붉은 것도 있으니 주변 환경과의 조화가 중요하죠. 네. 자, 그럼 점이 모이면 선이 되죠. 선은 조경에서 어떤 역할을 할까요? 직선이랑 곡선, 이거 느낌이 확 다를 것 같은데요. 아, 정확합니다. 직선은 아무래도 안정감, 질서, 구조적인 느낌 이런 걸 주죠. 근데 너무 반복되면 좀 단조롭거나 딱딱하고 어떨 땐 좀 압도적인 느낌을 줄 수도 있어요. 네네. 반면에 곡선은 훨씬 부드럽고 우아하고 자연스럽죠. 그리고 뭔가 움직이는 듯한 그런 동적인 느낌을 주고요. 그래서 보통 공원 산책로나 정원 오솔길처럼 사람들이 좀 편안하게 걸었으면 하는 곳에는 곡선을 많이 쓰죠. 아, 직선을 쓸 때도 단조로움을 피하는 방법들이 있더라고요. 보도블록을 그냥 쭉 가는 게 아니라 뭐 지그재그로 놓는다던가 크기나 색깔에 변화를 준다던가 네, 맞아요. 그런 식으로 변화를 줄 수 있죠. 선의 방향도 중요하지 않나요? 수평선, 수직선, 또 사선 이런 것들이 주는 느낌이 다를 것 같은데요. 물론입니다. 수평선은 딱 봐도 넓고 안정적인 느낌, 좀 쉬는 느낌을 주죠. 잔디나태 지평선이나 긴 벤치 같은 거 생각하시면 돼요. 네. 수직선은 위로 쭉 뻗는 나무나 기둥처럼 강인함, 위험, 뭔가 상승하는 느낌을 주고요. 사선은 가장 역동적이에요. 움직임, 활력 이런 걸 느끼게 해서 시선을 확 끌기도 하고요. 뭐 조경에서는 아무래도 딱딱한 인공선보다는 자연스러운 곡선을 좀 더 선호하는 편이긴 합니다. 네. 이런 선들이 모여서 이제 형태를 이루는데 형태는 또 어떨까요? 자료 보니까 식물 자체의 형태도 정말 제각각이더라고요. 아, 그렇죠. 곧게 서는 나무도 있고 둥근 모양, 넓게 퍼지는 관목, 아래로 이렇게 늘어지는 식물까지요. 이런 형체들을 어떻게 조합하느냐, 이게 공간 분위기를 완전히 바꾼다고요. 그렇습니다. 식물의 형태는 그 3차원적인 공간감을 만드는 핵심 요소죠. 그리고 기본적인 도형들도 각자 다른 의미나 느낌을 가져요. 예를 들어 원이나 구는 중심을 강조하고 이렇게 사방으로 뻗어나가는 느낌을 주니까 광장 디자인 같은 데 많이 쓰이고요. 네.
타원은 초점이 두 개잖아요. 그래서 방향성을 좀 느끼게 하고요. 사각형은 안정적이고 정적인 느낌인데 가로, 세로 비율에 따라서 황금비 같은 미적 비례감을 줄 수도 있죠. 특히 어떤 자료에서는 한국 전통 연못 디자인 설명하면서 천원지방, 하늘은 둥글고 땅은 네모나다, 이 사상이랑 연결하기도 하더라고요. 오, 흥미롭네요. 천원지방 사상까지. 네, 재밌는 지점이죠. 형태 이야기할 때 또 건축물과의 조화도 빼놓을 수가 없겠네요. 건물 모양에 어울리는 식물을 심는 게 중요하겠군요. 당연하죠. 자, 다음 요소는 질감입니다. 이건 표면의 느낌. 그러니까 거칠거나 부드럽거나 매끈하거나 울퉁불퉁하거나 이런 걸 말하는 거죠. 네, 맞아요. 눈으로 봤을 때 느껴지는 시각적 질감, 그리고 직접 만졌을 때 느껴지는 촉각적 질감, 둘 다 포함됩니다. 식물 잎 크기나 모양, 가지가 빽빽한 정도, 이런 거에 따라서 시각적인 질감이 다르게 나타나죠. 네. 근데 질감은 단순히 예쁜 걸 떠나서 안전이나 기능에도 아주 중요해요. 예를 들면 어린이 놀이터 바닥. 거긴 넘어져도 덜 다치게 부드러운 고무 매트 같은 질감을 쓰고, 비 오는 날 미끄러지기 쉬운 계단이나 바닥은 좀 거친 질감의 재료를 써야 안전하죠. 아, 맞아요. 그 농구장 바닥재 사례가 딱 기억나네요. 딱딱한 콘크리트 바닥 아니면 미끄러운 코팅 바닥, 충격 흡수되는 탄성 매트, 조립식 매트. 이 질감에 따라서 안전성이나 공 튀는 정도 같은 기능성이 완전히 달라진다는 설명이 되게 인상 깊었어요. 네, 그렇죠. 또 빗물이 잘 스며드는 투수성 포장재를 쓰는 것도 질감이 안전이랑 환경 기능에 기여하는 좋은 예시고요. 맞습니다. 그리고 질감의 대비도 재미있는 효과를 내요. 거친 질감 좋게 부드러운 질감을 두면 각자의 특징이 더 살아나면서 시선을 끌거나 공간을 나눌 수도 있고요. 반대로 비슷한 질감을 쓰면 좀 통일감 있고 차분한 느낌을 주죠. 네. 심지어 아주 습하고 그늘진 곳 있잖아요. 거기에는 이끼나 고사리 같은 양치식물을 써서 독특한 질감의 정원을 만들 수도 있다는 그런 팁도 있었어요. 오, 이끼 정원 멋있겠는데요? 자, 그 다음으로 중요한 요소, 바로 색채, 컬러인 것 같습니다. 색깔은 정말 감정에 직접 영향을 주잖아요. 그렇죠. 아주 중요하죠. 자료에 나온 색상황 보니까 기본적인 색의 관계가 보이더라고요. 빨강, 노랑, 파랑 같은 1차 색, 이걸 섞어서 만드는 2차 색, 또 섞어서 3차 색, 그리고 색의 흰색을 섞어서 밝게 만드는 걸 틴트, 검정을 섞어 어둡게 만드는 걸 쉐이드라고 부른다고요. 네, 그게 명도와 채도의 개념이죠. 그리고 어떤 색과도 잘 어울리는 흰색, 검정, 회색 같은 중성색. 이것도 적용해서 아주 유용하게 쓰입니다. 네. 색을 조합하는 배색 기법도 여러 가지 소개됐었죠. 한 가지 색 안에서 밝기나 채도만 변화를 주는 거 단색, 모노크로매틱 조합이라고 하는데 이건 좀 차분하고 통일감 있는 느낌을 주고요. 색상환에서 옆에 있는 색들, 예를 들어 노랑이랑 주황, 아니면 초록이랑 연두처럼 비슷한 색들을 같이 쓰는 유사색 조합. 이건 조화로우면서도 약간의 변화감을 주죠. 반면에 색상환에서 완전 반대편에 있는 보색, 컴플리멘터리 있잖아요. 빨강이랑 초록, 파랑이랑 주황. 이걸 같이 쓰면 아주 강렬한 대비 효과를 낼 수 있다고 했어요. 시선을 확 끌어야 하는 곳에 쓰면 효과적이겠네요. 네, 그렇죠. 강조할 때 아주 좋죠. 그리고 색깔이 공간 크기 인식에도 영향을 줘요. 아, 맞아요. 그것도 있었어요. 흔히 따뜻한 색, 빨강, 주황, 노란 계열이나 밝은 색은 실제보다 더 가깝고 커 보이는 진출색 효과가 있고요. 반대로 차가운 색, 파랑, 남색, 보라 계열이나 어두운 색은 더 멀고 작아 보이는 후퇴색 효과가 있어요. 아하. 이걸 이용해서 좁은 공간을 좀 넓어 보이게 하거나 멀리 있는 특정 지점으로 시선을 이렇게 끌어올릴 수도 있는 거죠. 실제로 적용하려면 고려할 점이 정말 많겠어요. 봄에는 분홍색 철쭉이 피고 가을엔 빨간 피라칸타 열매가 열리는 것처럼 계절에 따라 색 변화도 생각해야 하고 네, 중요하죠. 건물 외벽색이나 바닥 포장재 색과의 조화도 중요할 거고요. 밤에 주로 이용하는 공간이라면 어두운 색보다는 밝은 색 식물이나 조명을 쓰는 게 더 안전하고 매력적이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마지막 기본 요소는 척도 또는 규모라고 하는데요. 이건 단순히 사물의 절대적인 크기, 사이즈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아, 크기랑은 다른 건가요? 네, 주변 환경이나 특히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느껴지는 상대적인 크기감, 이걸 의미해요.
그래서 인간 척도, 휴먼 스케일이 아주 중요하게 다뤄지죠. 인간 척도. 네. 예를 들어서 아담한 단층집 옆에 너무 거대한 나무가 한 그루 떡하니 서 있으면 뭔가 좀 부조화스럽고 불안하게 느껴질 수 있잖아요. 네, 그쵸. 좀 어색할 것 같아요. 반대로 아주 넓은 광장에 너무 작은 벤치만 덩그러니 놓여 있다면 그것도 좀 왜소하고 불편하게 느껴질 거고요. 아, 네. 이해가 되네요. 이렇게 점, 선, 형태, 질감, 색채, 척도라는 조경 디자인의 기본 재료들을 살펴봤습니다. 정말 하나하나가 다 의미랑 역할을 가지고 있네요. 그렇죠. 기본이지만 아주 중요하죠. 그럼 이제 이 재료들을 어떻게 잘 버무려서 아름답고 또 기능적인 공간을 만드느냐. 즉, 디자인 원리에 대해 이야기해 볼 차례인 것 같습니다. 여러 자료에서 공통적으로 강조하는 원리들이 있더라고요. 첫 번째가 통일성, 유니티였어요. 네, 통일성. 이건 디자인의 가장 기본이면서도 중요한 목표라고 할 수 있어요. 공간 안의 모든 요소들이 제각각 따로 놀지 않고 하나의 일관된 주제나 스타일 아래서 조화롭게 어우러지는 것. 그걸 의미해요. 어떻게 만들 수 있나요, 통일성은? 비슷한 형태나 질감, 색상 같은 걸 반복적으로 사용하거나 전체적인 스타일을 좀 일치시키면 얻을 수 있죠. 잘된 디자인은 딱 봤을 때 뭔가 안정되고 하나로 느껴지는 그런 통일감이 있어요. 네. 통일성과 함께 또 자주 언급되는 게 균형, 밸런스인데요. 이건 시각적인 무게감을 맞추는 거다. 이렇게 이해하면 될까요? 자료 보니까 크게 두 가지 종류가 있더라고요. 대칭이랑 비대칭. 맞습니다. 대칭적 균형은 중앙의 축을 기준으로 양쪽이 거울처럼 똑같은 형태를 이루는 거죠. 아주 격식 있고 안정적이고 예측 가능한 느낌을 줍니다. 궁궐 정원이나 기념비적인 공간에서 많이 볼 수 있고요. 네네. 반면에 비대칭적 균형은 형태나 크기가 다른 요소들을 쓰면서도 시각적인 무게감은 동등하게 맞춰주는 방식이에요. 이게 더 자유롭고 흥미롭고 자연스러운 느낌을 주기 때문에 일반적인 주거나 공원 조경에서는 비대칭 균형이 좀 더 선호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아, 비대칭 균형이 주거 적용에서 더 선호되는 거군요. 구체적으로 어떤 점이 더 매력적인 걸까요? 그냥 흥미롭다는 거 말고 다른 이유도 있을까요? 좋은 질문인데요. 비대칭 균형은 대칭보다 훨씬 더 많은 다양성이나 변화를 허용하거든요. 그래서 공간을 좀 덜 지루하게 만들 수 있죠. 아하. 또 실제 자연의 모습이 완벽한 대칭보다는 비대칭에 가깝잖아요. 그래서 더 편안하고 자연스럽게 느껴지는 면도 있고요. 예를 들어 큰 나무 하나랑 작은 나무 여러 그루 또는 큰 바위랑 작은 관목들 이런 걸 조화롭게 배치해서 시각적인 균형을 맞추면 훨씬 더 생동감 있고 뭔가 이야기가 있는 공간처럼 느껴질 수 있어요. 그렇군요. 확실히 더 자연스럽겠네요. 다음 원리는 전환 또는 점증, 트랜지션입니다. 이건 좀 점진적인 변화, 이런 걸 의미하는 것 같은데요. 예를 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네, 형태, 크기, 질감, 색상 같은 걸 갑자기 확 바꾸는 게 아니고요. 서서히, 단계적으로 변화시켜서 시선이 자연스럽게 흘러가도록 유도하는 원리예요. 네. 예를 들어 키 큰 나무에서 중간 키 나무, 그리고 낮은 관목, 지피식물 순서로 이렇게 배열하면 부드러운 높이 변화가 생기죠. 또 거친 질감에서 중간 질감, 고운 질감으로 점차 변하게 하거나 색깔을 유사색 계열로 조금씩 바꿔나가는 거, 이것도 점증의 예입니다. 이건 평면적인 배치뿐만 아니라 3차원적인 공간에서도 중요하고요. 시각적인 거리감을 조절하는 데도 활용될 수 있어요. 아, 어떤 자료에서 보니까 높낮이가 다른 화단 경계석들이 이렇게 리듬감 있게 쭉 이어지는 사진이 있었는데 그것도 점증의 한 예가 될 수 있겠네요. 네, 좋은 예시네요. 그럼 강조 또는 초점화, focalization, emphasis는 뭔가요? 이건 이름 그대로 특정 부분을 딱 눈에 띄게 만드는 거겠죠. 맞습니다. 디자인에서 사용자의 시선을 특별히 머물게 하고 싶은 지점, 즉 초점, 포컬 포인트를 만드는 기법이죠. 예를 들어 정원 끝에 아름다운 조각상을 놓는다거나 현관 입구에 아주 화려한 색상의 꽃을 심어서 강조할 수 있고요. 네. 선을 이용해서 초점으로 시선을 유도할 수도 있는데 직선 도로는 좀 강하게, 곡선 오솔길은 부드럽게 시선을 이끌죠. 반복 기법 역시 강조에 사용될 수 있어요.
같은 형태의 나무를 여러 그루 심어서 특정 지역을 부각시키는 것처럼요. 비례, 프로포션도 중요한 원리로 언급되더라고요. 이건 아까 얘기한 척도 스케일과 좀 비슷하면서도 다른 개념인 것 같아요. 네, 맞아요. 척도가 주로 사람과 공간 전체의 크기 관계에 초점을 맞춘다면 비례는 공간 안에 있는 여러 요소들 사이의 크기 관계 또는 전체와 부분 간의 크기 관계를 다루는 거예요. 아, 요소들 간의 관계? 네. 예를 들어 건물 크기에 비해서 너무 작거나 큰 정원 또는 파티오 공간에 비해서 너무 거대한 테이블 세트 이런 건 비례가 안 맞아서 어색하게 느껴지겠죠? 난간 높이나 계단의 폭, 높이처럼 안전이나 기능성에 직접 관련된 규격들도 결국은 사용자의 신체 활동에 맞는 적절한 비례를 찾는 과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리듬과 반복도 있었어요. 이건 비슷한 요소들을 규칙적으로 사용해서 움직임이나 패턴을 만드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리듬은 선, 형태, 색상 같은 요소가 일정한 간격이나 패턴으로 반복되면서 시각적인 움직임과 방향성을 만들어내는 원리예요. 마치 음악의 박자처럼요. 네. 시선을 자연스럽게 따라가게 만들고 지루함을 좀 덜어주죠. 반복은 리듬을 만드는 기본적인 수단이면서 동시에 통일성을 부여하고 특정 요소를 강조하는 데도 쓰입니다. 다만 너무 과도한 반복은 단조로움을 넘어서 지루함을 유발할 수 있으니까 좀 주의해야 해요. 너무 반복하면 지루하군요. 네, 적절한 반복은 복잡함을 줄이고 안정감을 주는 효과가 있죠. 마지막 원리는 단순성이며 이거 혹시 less is more? 이 말과 통하는 걸까요? 아, 정확합니다. 네. 좋은 디자인은 종종 불필요한 요소들을 과감히 덜어내고 핵심에 집중할 때 나오죠. 너무 많은 요소나 장식은 오히려 혼란스럽고 산만하게 만들 수 있거든요. 네. 단순성은 디자인 의도를 명확하게 전달하고 공간을 더 넓고 편안하게 느끼게 하고 또 유지 관리를 용이하게 만드는 장점이 있어요. 꼭 필요한 요소만으로 구성된 그 간결함 속에서 오히려 세련미나 기능성이 빛을 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 이렇게 조경 디자인의 기본 요소와 그것들을 조화롭게 엮는 원리들까지 살펴봤습니다. 이제 실제로 조경 계획은 어떤 과정을 거쳐서 이루어지는지 이게 궁금해지는데요. 플로리다 대학 자료에 보니까 체계적인 단계가 잘 나와 있더라고요. 네, 아주 실용적인 가이드였죠. 첫 단계는 현황 도면, 플롯 플랜이라고 하죠. 그걸 작성하는 겁니다. 집 위치, 부지 경계, 창문이랑 문 위치, 기존 나무나 길 같은 현재 상태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그리는 게 시작이에요. 네. 다음은 대상지 분석, 사이트 애널리시스인데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땅의 경사나 토양 상태, 해가 드는 방향, 바람 부는 방향 같은 자연 조건부터 시작해서요. 주변 경관은 어떤지, 소음은 없는지, 기존 시설물은 뭐가 있는지, 건물의 건축 스타일은 어떤지 등 면밀히 조사하고 기록하는 단계죠. 그 다음은 이제 이용자 요구 분석이군요. 이 공간을 누가 어떻게 쓸 것인가 이걸 파악하는 거네요. 그렇죠. 가족 구성원은 어떤지, 주로 어떤 활동, 휴식이나 놀이, 작업을 하고 싶은지, 어떤 스타일을 좋아하는지, 그리고 가장 현실적인 문제, 유지 관리에 얼마나 시간과 노력을 쓸 수 있는지 이런 걸 꼼꼼히 확인해야 하고요. 맞아요. 이런 분석들을 바탕으로 해서 주요 활동 공간을 배치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 집 앞은 주로 사람들이 보고 지나가는 공용 공간, 현관 주변은 진입 공간, 가족들이 편안하게 시간을 보내는 뒷마당은 생활 공간, 그리고 창고나 작업 공간 같은 서비스 공간. 이렇게 나누고 실내 공간이랑 어떻게 연결될지 고려해서 적절한 위치를 정하는 거죠. 공간 배치가 끝나면 각 공간을 이제 구체적으로 디자인하는 단계로 넘어가는군요. 파티오나 데크 같은 구조물이 필요한지, 배수를 위해서 땅 높낮이를 조절해야 하는지, 동선은 어떻게 만들지, 화단 모양은 어떻게 할지 이런 것들을 결정하고요.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앞에서 분석한 환경 조건이랑 디자인 컨셉에 맞춰서 식물을 고르고 배치하는 거죠. 맞습니다. 식물을 고를 때는 그냥 예쁜 것만 보면 안 되고요. 그 지역 기후나 토양에 잘 자라는지, 병충해에 강한지, 그리고 다 자랐을 때 크기가 어느 정도 될지 이걸 반드시 고려해야 돼요. 너무 촘촘히 심으면 나중에 문제가 생기거든요. 아, 그렇죠. 나중 크기를 생각해야 하는군요. 네. 그리고 당연히 형태, 질감, 색상 같은 디자인 요소랑 유지 관리가 얼마나 쉬운지
이것도 중요한 선택 기준이 되고요. 여러 자료들을 종합해 보니까 공간별 디자인에서 좀 중요하게 고려할 점들도 구체적으로 제시되어 있었어요. 예를 들어 집 앞쪽 공용 공간. 거기는 집의 첫인상을 결정하고 가치를 높이는 곳이니까 진입부를 좀 강조하고 건물과 조화를 이루는 식재가 중요하다고 하더라고요. 네, 예전에는 건물벽을 가리는 기초 식재를 많이 했는데 요즘은 벽 높이의 한 2, 3분의 1 이하로 낮게 심어서 건물 자체를 드러내는 추세라는 점도 좀 흥미로웠고요. 보행로나 차도의 적정 폭기준 같은 실용적인 정보도 있었고요. 네, 그런 디테일이 중요하죠. 생활 공간, 주로 뒷마당인데 거기는 이용자 요구가 가장 중요하게 반영되는 곳이죠. 외부 시선으로부터 프라이버시를 확보하는 게 핵심인데 울타리나 담장을 쓰기도 하고 키 큰 나무나 관목을 심어서 자연스럽게 가리기도 하고요. 네네. 파티오나 데크, 작은 연못 같은 휴식시설을 만들고 시선과 동선을 좀 흥미롭게 유도하는 그런 공간 구성이 중요하죠. 서비스 공간은 빨래 건조대, 쓰레기통, 정원도구 보관함 이런 게 위치하는 기능적인 공간인데 보통 눈에 잘 안 띄게 가려주는 디자인을 선호하고요. 이런 여러 공간들을 분리할 때 꼭 담장을 쳐야 하는 건 아니더라고요. 보니까 키 작은 나무나 화분을 쭉 놓거나 바닥 재료를 다르게 하거나 약간의 단차를 두는 것만으로도 공간이 분리된 느낌을 줄 수 있다는 거죠. 맞아요. 시각적인 분리만으로도 충분할 때가 있죠. 식물을 이용해서 소음을 차단하는 효과도 얻을 수 있고요. 네, 계획 단계에서는 이런 디자인적인 고려 외에도 좀 더 거시적인 분석이 필요할 때도 있군요. 예를 들어 공원이나 레크리에이션 공간을 계획할 때는 얼마나 많은 사람이 이용할지 예측하는 수요 예측이라던가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미리 평가하는 환경 영향 평가, EIA 같은 절차가 중요하다고요. 네, 그렇죠. 단순히 아름다운 공간을 만드는 걸 넘어서 사회적, 환경적 책임을 다하는 과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LCA라는 접근 방식이었어요. 이게 단순히 보기 좋은 경관만 중요하게 여기는 게 아니라 모든 경관, 그러니까 아주 평범하거나 심지어 훼손된 경관까지 다 포함해서 이 가진 고유한 특성을 이해하고 기록하려는 시도라고요. 맞습니다. 그 유럽 경관협약 ELC의 영향을 받아서 시작된 건데요. 경관을 그냥 시각적인 아름다움 이것뿐만 아니라 그곳의 역사, 문화, 생태, 사회 경제적 가치까지 통합적으로 평가해서 그 지역만의 성격, 캐릭터를 규명하는 작업이에요. 와, 굉장히 깊이 들어가네요. 네. 이렇게 파악된 경관 특성은 국가나 지방정부의 토지 이용 계획, 개발 사업 심의, 환경관리 정책 같은데 중요한 기초 자료로 활용됩니다. 핵심은 경관의 좋고 나쁨을 평가하기보다는 다름과 고유성을 존중하고 이걸 바탕으로 지속 가능한 관리를 추구하고 또 주민 참여를 통해 민주적인 계획을 만들어간다는 데 있어요. 와, 굉장히 통합적이고 좀 미래지향적인 접근이라는 생각이 드네요. 그렇죠. 중요한 시도죠. 마지막으로 미국 조경가 협회 ASLA 자료를 통해서 현대 조경이 어떤 역할들을 하고 있는지 좀 엿볼 수 있었어요. 단순히 정원을 예쁘게 가꾸는 걸 훨씬 넘어서는 그런 이야기들이 많았습니다. 그렇죠. 예를 들어 버려진 시카고 우체국 건물 옥상에 거대한 초원을 만든 도시재생 사례나 도심 속 수로를 생태공원으로 바꾼 와일드마일 프로젝트, 아니면 오래된 산업 유적지를 아주 매력적인 해안공원으로 탈바꿈시킨 헌터스 포인트 같은 사례들. 이런 걸 보면 조경이 도시 환경 개선이나 생태 복원에 얼마나 크게 기여할 수 있는지 알 수 있죠. 대학 캠퍼스의 생태계를 건강하게 만들거나 또 역사적인 사건을 기리는 의미 있는 기념 공간을 조성하는 등 교육적 문화적 역할도 하고 있었고요. 무엇보다 지속 가능성, 이게 핵심 키워드였어요. 단순히 나무 심는 걸 넘어서 빗물을 효과적으로 관리하고 재활용하는 빗물 정원, 레인 가든스나 녹색 지붕, 그린 리프스 같은 녹색 기반 시설, 그린 인프라스트럭처를 구축하고 생물 다양성을 높이는 데 기여하고 기후 변화에 대응하는 역할, 이런 게 강조되고 있습니다. 네. 또 커뮤니티를 활성화하고 모든 사람이 차별 없이 즐길 수 있는 그런 포용적인 공공공간을 디자인하는 것, 이런 사회적인 역할에 대한 고민도 깊어지고 있고요. 오늘 정말 방대하면서도 흥미로운 여정이었네요. 조경 디자인을 이루는 기본 언어인 점, 선, 형태, 질감, 색채,
척도에서 시작해서 이들을 조화롭게 엮어내는 통일성, 균형, 강조 같은 디자인 원리들을 쭉 살펴봤습니다. 네, 결국 이 모든 원리들은 조화와 의도라는 두 가지 큰 축으로 모이는 것 같아요. 통일성과 균형은 조화를 만들고 강조나 리듬은 디자이너의 의도를 효과적으로 전달하는 도구인 셈이죠. 맞습니다. 그리고 체계적인 계획 과정 없이는 좋은 디자인이 나오기 어렵다는 것. 또 영국의 LCA 사례처럼 모든 경관의 고유한 특성을 존중하고 통합적으로 관리하려는 노력이 중요하다는 것도 확인했고요. 네. ASLA 사례들을 통해서 현대 조경이 지속 가능한 미래를 만들고 우리 사회를 더 건강하고 풍요롭게 만드는 데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하는지도 알 수 있었습니다. 이제 여러분, 주변의 공원이나 거리, 아파트 단지, 심지어 작은 카페의 테라스를 볼 때도 오늘 이야기 나눈 디자인 요소와 원리들이 어떻게 적용되었는지 한번 찾아보세요. 분명 전에는 보이지 않던 것들이 보이고 공간을 더 깊이 이해하는 재미를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네, 분명 다르게 보일 거예요. 어쩌면 여러분의 집 베란다나 작은 정원을 갖거나 우리 동네 개발 계획에 관심을 갖는 데에도 작은 영감을 줄 수 있을지 모릅니다. 우리가 매일 무심코 지나치는 평범한 길이나 광장에도 사실 디자이너의 세심한 고민과 의도, 그리고 수많은 이야기가 숨겨져 있거든요. 오늘 나눈 이야기들을 렌즈 삼아서 주변 환경을 다시 한번 바라보면 어떤 새로운 점들이 보일까요? 더 나아가서 이런 질문을 던져볼 수도 있겠습니다. 빠르게 발전하는 인공지능 AI나 가상현실 VR 같은 기술은 미래의 조경 디자인, 그리고 우리가 공간을 경험하고 상호작용하는 방식을 또 어떻게 바꿔놓을까요? 아, 흥미로운 질문이네요. 다음 저희 분석전까지 한번 상상해보시는 것도 재미있는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심층 분석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